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7장 방어와 저항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접근. 이제 우리는 앞에서 수행한 정신분석 치료의 자기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개관을 토대로 치료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방어의 분석, 즉 저항의 분석이 아직도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임상 상황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자기 심리학이 치료 과정을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한 저항의 극복으로 보는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어와 저항의 개념에 대한 자기 심리학의 재평가는 내가 3장에서 수행한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을 나타냅니다. 요약컨대 방어와 저항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전통적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자기 심리학의 차이는 바로 전자가 19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후자는 현대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 분석가가 정신기구의 기능과 관련한 뚜렷한 형태의 기제에 관심을 두었던 반면 정신분석적 자기 심리학자는 자신이 관찰 대상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인정하고 환자의 내적 경험 자료에 공감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지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나는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방어와 저항에 대한 전통적 평가가 프로이트에서 시작된 분석가의 객관성에 대한 생각과 함께 짜여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나는 프로이트의 초기, 즉 정신분석 이전의 치료적 노력을 형성한 이론 모델이 체면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석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은 다른 치료 기법으로 체면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체면을 통해 치료되는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체면이 정신을, 따라서 정신병리를 심층적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분석적 체면론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체면이 정신을, 따라서 정신병리를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소위 정신분석적 체면이 됩니다. 정신분석 이전의 체면술사는 피체면자에게 그의 증상을 없애라고 암시하는 반면 정신분석적 체면술사는 증상의 역동적, 후에는 발생학적 배경을 설명하라고, 즉 그 징후의 심리 내적 원인을 밝혀줄 자료를 제시하라고 암시합니다. 체면술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적 진전을 향해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이 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방어와 저항에 대한 현대 분석가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적 치료 이론을 체면이라는 치료적 기제에 접목하려는 프로이트의 초기 노력은 심리학 영역 안에 새로운 사고 양태를 도입했습니다. 그 사고 양태는 의학 교육을 받은 연구자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었지만 복잡한 심리 상태를 다루는 비의학적 연구자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고 양태에 의해 환기된 이미지와 그것에 의해 촉진된 은유는 내성과 공감을 통한 관찰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 양태에 따르면 무의식의 세계는 마치 고름을 담고 있는 종기와 같은 것으로서
표면 조직을 째고 그 안에 유해 물질을 제거하면 치료는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정신분석가는 단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프로이트의 말이나 분석가는 치료 과정에서 인간적인 동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는 외과 의사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지침은 무의식에 대한 그의 사고의 한 단면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러한 그의 사고는 환자들에 대한 분석가의 치료적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자아심리학은 분석의 강조점을 결정적으로 바꾸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아심리학은 임상적 분석의 실행과 기법 이론보다는 정신분석 이론의 정교화, 그리고 주변 이론들과의 경계를 명료화하는 데 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몇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무의식 안에 있는 병인적 종기를 짜낼 때 인간적 동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는 외과 의사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중단된 심리적 발달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심리학자의 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석에 대한 오래된 이론의 위력은 자아심리학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강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아심리학이 도입한 이론의 수정은 방어와 저항의 개념을 재검토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신기구의 발생 순서에 대한 개념, 불안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자아, 그리고 방어와 저항의 근저에 있는 잠재적인 적응적 동기 등의 수정된 이론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항의 극복을 통해 무의식을 뚫고 들어가는 모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설명하는데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최소한 근접한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모델이 고립된 과정들과 정신적 삶의 제한된 영역들에 적용되는 동안 그것의 설명력은 최상이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웠죠. 그러나 그것이 복잡한 인간과 그의 성격, 특히 인간의 삶을 시간적인 축에 따라 관찰할 때 드러나는 현상들에 적용될 때 그것의 설명력은 형편없이 저하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모델은 실언이라든지 기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신병리 형태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그 모델은 또한 꿈을 제한된 정신기능 단위로 보는 한 대부분의 꿈 해석에서도 자기 상태의 꿈은 예외로 하고 훌륭하게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전이신경증을 제한된 정신기능의 단위, 즉 제한된 정신기능 장애의 단위로 보는 한 그것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만족스럽게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델은 구체적으로 성격 장애라는 정신병리, 특히 근본적인 병리의 원인이 자기의 발달이 방해받는 데에 있는 이러한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통적 모델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정신기제, 피분석자의 무의식적 욕동 소망, 그런 소망들에 대한 방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방어들이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정신분석 과정에 대한 일련의 행동, 연기, 심리적인 태도에서 구체화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성에서 생겨난 파생물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방어와 저항은 그 자체로서 정신기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정신기구의 활동을 역동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드러나는 심리적 구성물입니다. 그것은 욕동, 자아 심리학에 내재된 기제 또는 역동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지닌 설명력은 쾌락 원리, 즉 유아적 쾌락에 매달려 불안을 회피하는 원리와 현실 원리가 제공하는 도덕주의적 틀의 영향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트만이 말하는 적응적 관점이라는 것도 실은 현실 원리가 보다 세련된 형태로 연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전통적 모델의 이런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욕동, 소망과 방어, 저항의 분석이 오랫동안 치료의 종착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욕동, 소망이나 방어, 저항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들이 환자의 더 중요한 근저의 문제들을 가리키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동, 소망, 방어, 저항이 일단 철저하게 분석되고 극복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들의 분석에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심리학이 과학적 객관성과 이론적 철저성 모두에서 이 전통적인 믿음의 의의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심리학은 방어와 저항의 개념을 임상이론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이 이처럼 단순화된 형태로 주어진다면 나는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의 특정 경험과 그 경험들과 연관된 그들의 행동의 특정 측면들은 사실 저항으로 간주될 만합니다. 이 저항들은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분석의 특정 시기에 환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은 분석이 정신의 안정 상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특히 자기의 중심에 남아있는 부분이 설령 그것이 아무리 불안정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 기능이 억제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환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방어이며 그러한 방어적 태도는 적응적인 동시에 심리적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용어들이 완전한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일시적으로나마 마치 새수를 낡은 부대에 넣듯이 방어와 저항의 의미를 자기 심리학의 통찰에 조화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971년에 나는 새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했지만 1977년에는 옛 이론들을 과감하게 재이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가 제시했던 임상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용어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것들이 중요한 개념상의 실수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할 때만 타당한 것이 됩니다. 그런 위험은 의미에 대한 신중한 재정의에 의해서 특히 예전의 의미가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석이 환자의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계 이전에, 즉 분석 과정의 중간 단계 동안 방어와 방어의 분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어 저항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나 방어 저항 분석에 대한 임상적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거에 비해 덜 중요한 것이 되었고 더 이상 이론과 실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처음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훈련생들에게는 그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치료의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제기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정신분석 자체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던 오랜 생활 동안 그리고 프로이트를 포함한 모든 분석가들의 초보 시절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학문 전반적인 영역과 숙련된 임상가의 치료적 태도에서 관심의 초점은 변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기제에 대한 관심은 감소된 반면 자기의 상태에 대한 관심과 시간, 과거는 물론 미래 안에서 자기가 위치한 자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치료에 숙달된 분석가, 특히 자기 심리학을 수용하는 분석가는 환자를 바라볼 때 욕동, 소망과 방어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것들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가 갖는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석에서 방어는 심리적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린 시절 자기 대상 모체가 심각한 결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자기의 소 영역을 아무리 작고 불안정하다고 해도 지키려는 노력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사례 예시, 방어와 저항에 대한 전통적 접근.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와 저항 분석의 역할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관점을 대략 설명했으므로 이제는 그런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내게 분석을 받으러 왔던 중년 변호사의 사례입니다. 이 환자의 분석에서 저항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는 4년차 분석이 시작된 지 서너 달 되었을 때 발생한 자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부분에 출연한 3개의 꿈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꿈에 드러난 내용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꿈 1. 여름 휴양지에 호텔이나 모텔 아니면 방갈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앞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는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노출된 자신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꿈 2. 환자는 회기가 시작될 때 최근 부부싸움을 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행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처럼 아내에게 격노하는 대신 아내가 예기치 않게 초대받은 콘서트에 친구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존 약속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전날 밤에 꾼 꿈을 보고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변호사 협회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자신은 수상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충안으로 그가 누군가와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후 환자가 단상으로 나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카메라를 치켜들고 청중들을 찍어댔는데 그로 인해 청중은 아연했습니다. 꿈 3. 그의 친구인 존이 분석 회기 중에 환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환자는 카우치에 누워 있었고 존은 환자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며 방 안에는 그들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요. 환자가 신속하게 그 사람, 환자보다 연장자에게 적십자 강좌에서 배운 대로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논의를 위한 경험적 기초로서 내가 제시한 3개의 꿈 내용을 잠시 접어둔 채 이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환자의 저항을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용할 자료는 이 사례의 내력도 아니고 분석 과정에 대한 묘사도 아닙니다. 본장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전통적으로 방어 또는 치료 중 활성화되는 저항으로 간주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분석의 측면들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환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저항을 열거한 다음 그것들을 하나씩 논의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나는 설명을 위해 임상 상황에는 맞지 않는 하나의 틀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물론 숙련된 분석가라면 내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그 환자에게 방어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 방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필요와 방어의 건설적이고 발달적인 기능들을 어렵지 않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전체적으로 3개의 꿈 분석과 관련된 환자의 저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나의 초점을 확장할 것이고 환자의 전체 성격,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성격에 관련된 자료를 첨가할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분석 작업을 방해하고
특수하게는 꿈의 분석을 방해하는 특정한 저항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종류의 저항은 모두 전통적 분석에 따른 것으로서 분석 중에 특히 세 개의 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기 간의 경쟁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2. 노출증 및 관음증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3. 학문 성애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4.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불완전한 해결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이제 나는 이 네 종류의 저항을 차례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의미의 다양한 측면들을 구별해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전통적 분석 모델들은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적합한 것이지만 소위 저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자기 심리학은 그런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꿈들을 분석하는 데 대한 몇몇 저항들은 분명히 그 환자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관점의 충실한 분석가와 수행한 이전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분석가는 어린 시절 대상 본능적 예착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갈등이 정신병리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저항은 환자보다 2살 어린 남동생과의 동기간 경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이전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가의 목표는 남동생에 대한 은폐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경쟁과 관련된 저항의 측면들은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 상을 공유하는 꿈과 세 번째 꿈, 분석 중에 환자가 실제로 몇 살 어린 친구인 존과 카우치를 공유하는 꿈에 대한 분석은 그 저항들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먼저 이 구체적인 저항들을 역동적, 발생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다음 그것들이 임상적 전이의 틀 안에서 취하는 형태에 대해 서술할 것입니다. 분석 처음부터 남동생과의 경쟁이 중요한 주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주제는 3년에 걸친 이전 분석에서도 제기된 것이었는데요. 그 분석은 당시 60대였던 분석가가 은퇴를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동기간 경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형제였던 2살 아래 남동생은 어머니의 뜻과 기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적어도 환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자신이 밀려났다고 느꼈지만 좀 더 지나서는 남동생의 매력적인 외모와 민첩한 태도에 그는 자신이 남동생과 달리 신체적으로 매력이었고 매사에 아둔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눅이 들어 경쟁과 질투심으로부터 물러나 우월감과 고립감을 느끼거나 반항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고독한 지적 활동으로 철수했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그는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분야의 타고난 재능 덕분에 실제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인관계적 긴장과 관련된 꿈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저항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분석가들은 당연히 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분석가도 환자에게 자주 환기했듯이 꿈은 무의식에 의리는 왕도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분석을 기꺼이 허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이기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남동생, 나의 다른 환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능 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태도는 분석 과정에서 종종 환자가 내게 꿈의 단편을 이야기하고는 심리학 관련 대중 잡지와 전공과학 서적에서 수집한 정보를 쏟아놓으면서 꿈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주지적인 문제로 빠져나가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상 상황에서 그는 내가 암암리에 그에게 분석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기억하는 이전 분석가처럼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기억해야 하며 또 회기 중에 그 꿈을 분석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꿈의 분석에 대한 이 특별한 저항이 구체적으로는 어린 시절 남동생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분석 과정에서 남동생에게 관심을 집중했다고 여겨지거나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겨질 때마다 그의 저항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덧붙여야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저항들이 강화된 것, 이 역동적인 연관성은 처음에는 인식되지 않았고 분석이 2년째 접어들 때야 처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것 외에도 본래 특정한 것이었던 이 반응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확산되어 그의 성격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환자는 여러 면에서 수능을 거부하는 반항아가 되어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곤 했습니다. 예컨대 그는 그가 다니는 법률사무소에 대다수 동료들과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진보적 견해, 공적 도움, 환경보전, 사형제도 폐지 등에 대해 찬동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꿈과 세 번째 꿈으로 되돌아가서 이 언급들의 배경에 비추어 이 두 꿈들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동기 간의 경쟁이라는 주제와 그것과 관련된 저항을 보다 넓고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두 꿈의 잠재적인 내용을 밝혀주는 많은 연상적 연결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던 3개월 동안에 드러났던 전반적인 분석 자료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도 나는 그 두 꿈 안에 형제 간의 경쟁에 대한 명백한 추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꿈에서 카우치를 남동생을 나타내는 인물과 공유하는 모습과 두 번째 꿈에서 남동생을 나타내는 인물과 공동으로 수상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꿈에서 환자는 분석가와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확립했고 어떤 점에서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그는 남동생과 상을 나눌 줄 아는 성숙한 형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가의 기대에 부응했고 세 번째 꿈에서 분석가의 생명을 구한 것은 남동생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임상적 전이를 발생시킨 연상적 연결이나 과거 사건으로 이끄는 연상적 연결 없이도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자신을 고립시킨 요소였던 성격적 특성, 반항, 수능에 대한 거부, 저항을 버렸고 그 자리를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한 부모의 선물을 남동생과 나누는 형의 성숙한 능력을 보일 때의 자부심, 부모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의 자부심, 이런 존재로 느끼게 하는 비고립적이고 우호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태도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분석의 진전을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동기 간 경쟁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전통적인 분석의 관점에서 임상 자료를 평가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경험 중에 전통적으로 노출증과 간음증과 관련된 저항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다시금 이 저항과 앞에서 살펴본 저항 사이의 명백한 상호 연결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즉 어머니에게 신체, 대변, 페니스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지닌 경쟁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이 특정한 저항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선 나는 노출증과 간음증의 주제, 욕동 심리학의 용어로 그의 성격의 이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구성 본능들의 억제와 관련된 이러한 것은 동기 간의 경쟁 주제에 비해 특히 다음에 논의될 학문애와 주제와 관련에 비해 과거의 분석에서는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와의 분석에서 환자는 분명히 자신의 신체에 강렬하게 몰두, 특히 그의 신체에 결함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환자의 억제된 보고 싶은 충동과 나란히 억제된 노출증 및 수치심과 관련된 사실 자료들, 이러한 욕동은 전이 경험에서 특히 외모와 운동 능력과 관련해서 또래들에게 주눅이 들었던 사춘기 기억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 자료들을 수집하기보다는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꿈으로 곧바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서 드러난 노출증과 관음증적 요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꿈 1은 공공장소에서 벌거벗은 자신을 노출한 데 따른 환자의 수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욕동 심리학적 연상은 그의 성격이 점점 느긋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다시 말해서 분석에서 진전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연상들은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아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아내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침실에 불을 켜놓고 싶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음증적 소망은 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여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날 밤 그와 같은 소망이 좌절된 직후의 꿈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관계를 하는 동안 침실의 불을 모두 끌 것을 요구했고, 그는 그토록 바라던 시각적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성행위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이론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좌절된 노출 충동은 강화되었고, 따라서 방어적으로 억제되었고, 그 소망을 검열하였으며 드러난 꿈의 내용에서 환자의 수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 꿈을 분석하는 동안 이 소망의 억제는 근저의 욕동 소망과 관련된 연상적 연결이 출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출증적인 욕망은 꿈 2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석가, 꿈에서의 옆사람이 그런 분석가가 환자에게 그의 업적이 칭송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칭송은 단상에서의 노출증적 과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노출되는 정점에서 그 경험을 반전시켰습니다. 이제 청중을 바라보는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청중의 사진을 찍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메라는 물론 눈, 즉 보이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다시금 나는 그 꿈에 대한 연상 자료와 그 꿈에 근거하고 있는 꿈 분석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곧장 꿈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방어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환자는 박수치고 환호하며 존경심을 보내는 청중의 사진을 찍는 것을 통해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즉 행동으로 청중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라는 잘 알려진 기제를 사용하여 그는 보이는 대상이 되는 불편한 상황을 반전시켜 자신이 보는 주체가 됨으로써 오히려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각적으로 공격당한다고 느낀 순간 시각적으로 반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혹감, 수치심에 의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꿈 1이 문제의 수동적 측면을 묘사했다면 꿈 2는 능동적 행위로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나는 환자의 수치심, 그의 연상 중 어느 곳도 어린 시절의 남근기 또는 학문기 노출증 경험이나 아동기와 사춘기 동안의 남동생과 또래 집단에 대해 가졌던 신체적 열등감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수치심과 관련된 욕동 심리학적 전조에 대해 추측하기보다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중간 시점에 가졌던 두 번의 회기에서 드러난 전이 상호작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보겠습니다. 그 두 회기 중 첫 번째 회기가 끝날 무렵에 환자는 분석 초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따뜻한 태도로 최근 여러 번이나 직장 동료들과 터놓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예전처럼 까다롭게 굴다가 철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 새롭게 발견된 그의 이런 능력이 내 덕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가 나를 통해 자신에 대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대화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내가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정과 직장에서의 상황을 검토하고 그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태도에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보다 인간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순간에 내가 그런 변화를 기쁘게 여기리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간다는 것과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소리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나의 인간적인 태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기가 끝날 무렵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도 그가 좀 더 솔직해진 사실을 짐작하고 있으며 만사가 개선된 것 같아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회기는 처음부터 환자가 정신분석을 공격하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분석가들이 독단적이고 그들의 견해를 환자들에게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가들은 환자들보다 심한 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신문에서 한 분석가가 정신증 환자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연루되어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광설을 들어준 후에 나는 분석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지난 회기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상반된 태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그가 나와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진전에 대해 내가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서 자신이 점점 더 느긋하고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결 없이 그때까지 분석에서 전혀 출연한 적이 없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그가 20대 초반 법학 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모의법정이라는 교육 체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것이 그에게 그리고 어쩌면 모든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무척 힘든 과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법정에 참여하는 피고인의 변호사로, 검사로, 판사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행동 일체는 교수진과 특히 방청석의 모든 학생들에 의해 주시되었을 뿐 아니라 모의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들의 법학 지식은 물론 집중 공격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평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역할, 피고 측 변호사 역할이 상당히 두려웠지만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대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피고를 변호할 때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으로 관중 쪽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도록 느닷없이 그들을 오도했으며 실수처럼 보인 그런 행동이 실은 재판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관중을 겨냥한 교묘한 함정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어진 참가자들의 수행에 대한 논의에서 그 환자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교묘한 계략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법학도였던 그 특별한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에서의 이 기억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제, 자신이 수치스럽고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당황시키며 놀라게 하는 이러한 기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향성은 오래전에 그의 성격에 뿌리 내린 것이며 분석적 전이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과시주의나 환자의 과시적 충동과 관련된 방어, 저항의 주제를 뒤로 하고 이 환자의 또 다른 방어, 저항의 특징에 대한 역동 심리학적인 검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분석이 학문, 보유적 성애와 관련시킨 아동기 경험에서 유래하는 저항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나와의 분석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학문의 주제가 환자의 이전 분석에서는 두드러진 주제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특히 분석에 시작된 첫 해, 자주 이전 분석가에 의해 논의된 이 주제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 분석가가 전이 해석에서 사용했던 말 예컨대 처음에는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척 말을 많이 하시는군요 등의 상당히 우호적으로 들리는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분석가의 해석에 대한 기억들을 통해서
환자가 경험했던 상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논점으로서 나중에 다른 맥락에서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항문뇌라는 주제는 나와의 분석에서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새 꿈에 대한 환자의 연상은 학문에 대한 몰두로 인도하기는 커녕 학문에 관한 환상이나 기억에 대한 암시조차 없었습니다. 유년기 자료 중에는 학문회와 관련된 치료에 대한 저항의 원천들 중에 하나로 보이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방어 저항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가능한 한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또한 환자의 이전 분석가가 학문회의 역동적, 발생학적 관련성을 강조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숙련되고 유능한 한 동료에 의해 확인된 압도적인 대변의 방출을 수반하는 학문 보유 경향성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이 환자의 분석에서 학문의 주제가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이 경향성은 중단되었다가 지나치게 넘쳐흐르는 환자가 분석 과정에서 방출한 연상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건대 나는 환자의 전이가 전개되고 분석되고 극복되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학문의 주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 분석가의 견해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환자의 아동기에서 유래하는 일단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염두에 둔 것은 환자의 엄마가 그의 아동기 내내 그에게 관장을 실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가 10살이 넘을 때까지 이런 통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관장을 한 이유는 아이가 오전에 장을 비워야 하며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보이는 오후의 배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 정보는 이전 분석가의 관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환자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변을 내보내는 것에 저항했듯이 분석 과정에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 자료와 자유연상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더욱이 이것은 압력만이 환자를 분석의 기본 규칙에 순응하게 할 수 했다는 이전 분석가의 해석과 표면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한 압력은 한동안 뜸했던 정보가 갑자기 흘러넘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마치 어렸을 때 그의 변비가 더 이상 관장의 효과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대변을 배설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환자는 이전 분석가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그가 나보다는 이전 분석가를 선호했던 치료 첫 해 동안은 특히 심했습니다. 환자의 남동생에 대한 경쟁심, 수동성에 대한 공포와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전환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변을 배설하지 않으려는 고집 등과 관련된 욕동 심리학적인 저항에 관해 논의했으므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통적 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불완전한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저항의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불완전하게 해소된 증거를 찾기 위해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우선 앞에서 언급한 모든 방어 저항들이 오이디푸스기의 갈등에서 전 오이디푸스기 갈등으로의 방어적 후퇴에 수반되는 2차적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에 대한 환자의 경쟁심은 아버지와의 중요한 경쟁이 태행적으로 재현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의 관음정적이고 노출증적인 특성과 수동성에 대한 공포는 부모의 성행위를 훔쳐본 외상적인 기억의 결과라는 사실과 학문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거세 불안에 대한 방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논점을 주장함에 있어서 우리는 환자가 관장기를 들고 있는 능동적 엄마의 난근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페니스를 숨긴 채 거세된 상태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서 짐작되듯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함으로써 거세 불안에 대처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추론에 꽤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서 수집될 수 있는 거의 무한히 다양한 자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거의 모든 환자의 증후와 그의 성격 특성을 욕동 자아 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석가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수많은 단순 자료들을 숙련되게 조작해서 일관성이 있고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결론을 미루거나 잠정적으로만 적용하고 우리의 잠정적 해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설명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제한들이 지켜질 때 환자의 총체적인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 있는 이해와 그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경험들에 대한 우리의 공감에 의해 안내받는 총체적으로 살아있는 분석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백히 모든 설명은 우리의 현 지식의 틀 안에서 아무리 타당한 것이라고 해도 유익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가로막는 장애물, 즉 새로운 것과 예기치 못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잠재적인 방해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과학의 진보와 관련해서 나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보다는 옛 지식을 고수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더 큰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요한 전 오이디푸스기 욕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욕종들과 자아 조직의 상호작용들을 고착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퇴행으로 분류하는 전통적 이론을 대략 설명했으므로 지금 논의 중인 임상 자료를 설명하는 데는 이런 전통적 이론이 적절치 않다는 언급을 덧붙여야겠습니다. 이 환자의 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식별하고 거세 불안에 대한 방어를 구성하는 저항을 직시하려는 나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 그런 요소들을 적어도 정신병리의 핵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방금 검토한 세 개의 꿈들 뿐만 아니라 그 꿈들을 정의한 자료에서도 그리고 분석이 끝날 때까지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병인으로 작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